다가오는 3일 수요일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시민과 언론인들이 국민 주권을 지킨 그날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중 대국민 특별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처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 성명 후에는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외신 기자들 대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청명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널리 전파합니다. 계엄 사태 극복과 민주 대한민국의 회복, 국정 정상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만큼 비상계엄 1년 대국민 특별 성명과 외신 기자회견 답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정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대통령은 일부 정례적 업무에 공개 일정 없이 특별 성명문을 다듬고 기자회견 답변도 세심히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성명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점심은 오부 요인과 함께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통령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202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4번이나 발생했다면서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철벽을 치면서 정작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기부와 개인정보위에 관련 제도의 재정비 방안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최근 중학교 씨름부 등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 성폭행 등 체육계 폭력 문제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강 실장은 특히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문체부와 교육부 등에 관련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필리핀 정부가 국내 15개 지역의 송출을 금지한 점에 대해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성평등부와 고용부, 법무부 등의 관리 감독 체계 재정비를 당부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협의입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현지 특파원을 만나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이슈를 상의하고 진전을 만들지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질문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미 간 여러 가지 사항이 이행되려면 미측도 우리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미측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 채널을 파악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협의체 구축뿐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추진부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대북 정책 등 한미 간의 전반적인 사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610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의 영향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38.6% 증가한 173억 불로 전기간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들이 우리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소수가 있고 그래서 공급의 물량 확대가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력 수출품들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했습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1.6% 늘었고 2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영향으로 2.2%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기기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이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증가세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미 수출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는 강세였으나 철강, 일반 기계 등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세안과 중동 수출 실적은 각각 104억 2천만 달러, 21억 8천만 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3억 달러로 1.2% 늘었고 무역 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매 A와 B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모친 소유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지만 위장 전입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은 245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부양가족 점수를 얻기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를 장인, 장모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의료시설, 병원이나 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한 뒤 청약하는 위장 이혼과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계약금을 받고 분양권을 거래한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또 당첨 기준에 미달한 우선 공급 오류, 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 사례 12건도 당첨 취소 조치됐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당첨된 주택은 환수되며 계약금 몰수에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 대화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은 거의 알아서 뛰는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이 됐고 한국 경제를 잘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잘 정말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인 단계가 됐고 그중에서 핵심이 또 규제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현장 대화에 앞서 현장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우선심사 대상 확대에 따라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상표 심사 기간은 평균 1년에서 2개월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전력,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입주가 가능했지만 제품을 시공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공사업체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시공, 설치를 위한 전기, 정보통신 공사업체 입주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임대료 절감과 생산원가 등 부담 완화, 공사업 허용을 통한 사업 확장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등 농산가공품 소매 판매처를 확대합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면서 근처에 매장에서 못 팔게 한다는 이런 규제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한 6개소를 통해서 그 지역 농협이나 로컬 푸드로 지금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한옥, 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을 초과한 건축물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비롯해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 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등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가 제주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공식 합의했습니다. 협상 타결 한 달 만인 1일, 제주산 축산물이 첫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초도 수출 물량은 모두 4.5톤, 약 2억 8천만 원 규모로 수출 작업장은 제주 축협과 서귀포시 축협, 제주 양돈농협 등 6곳입니다. 이번 수출은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한 것으로 이번 수출을 계기로 동남아 시장 판로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중인 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는 축산물 수출 유망 국가입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청과 협력해 싱가포르 당국과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제주 지역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축산물 방역 안전을 증명받았고 지난달 에이펙 한싱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생 검역 조건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약처, 제주도청과 함께 1일 낮 2시 제주항에서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시민들이 K푸드와 함께 우리 축산물을 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검역 협상 등을 통해 새 시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조직부터 감독과 검사 등 주요 업무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감원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가 아닌 금감원 전체의 업무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을 담당하는 임원의 식임하에 인원, 상품, 감독, 검사 등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인사를 1월 10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의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책무 구조를 강화해 불안전 상품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위수탁 계약 단계에서 위험과 설명 의무 등 핵심 사항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의하고 제조와 판매 간 책임 구분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사전 통보한 2조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정책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후적 구제를 충실히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경북 경주의 아연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저수조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10명 중 4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 공간 질식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포함한 측정 결과는 향후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는 또 밀폐 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등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사고 발생 즉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동료가 가서 쓰러지잖아요. 그분을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따라 들어가신 분도 쓰러지거든요. 사고 발생하면은 무조건 119 신고해라라는 거를 법령에 명기를 한 겁니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측정 장비와 안전 장비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원콜 서비스를 통해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감시체계가 운영되는 동안 전국 약 50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나 질환자에 대해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2011년 운영을 시작한 한랭질환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는 유일한 자료로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유돼 폭염과 한파 대응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한랭질환 신고는 모두 334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268명이 저체온증을 겪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에선 80세 이상에서만 103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한랭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가 실내보다 2.9배 많았습니다. 특히 논밭과 길가, 강가, 해변 등에서 피해가 두드러져 겨울철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 심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몸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게 하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모자, 목도리, 장갑 같은 걸로 보온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랭질환이 의심된다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질병청은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통해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면서 한파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를 대상으로 야간 노동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4곳과 배송 캠프 3곳,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 대리점 15곳을 대상으로 야간 노동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는 일용직과 계약직 택배기사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말 연시 온정을 모으는 기부운동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전년 대비 0.07% 오른 4,500억 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눔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이라며 많은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해서는 안 되고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